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컴퓨팅 환경에 대비한 계산 복잡도 기반 코드 기반 암호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코드 기반 PQC 양자 구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 기반 PQC 양자 구현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파이널리스트인 클래식 맥앨리스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텐데 클래식 맥앨리스 기준으로 우선 구현 타겟을 보면은 제일 먼저 키페어가 있습니다. 키페어가 이제 클래식 맥앨리스에서 가장 복잡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산술 연산이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이 핵심인지 보면은 바이너리 필드 산술 연산이 키페어의 핵심 연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곱셈이랑 역치 연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치 연산도 결국 이토스지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제곱 연산이랑 곱셈 연산의 구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곱셈이랑 제곱 연산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제곱 연산은 양자에서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다음과 같은 x의 10승 더하기 x 3승 더하기 1에 대한 바이너리 필드 스퀘어링 회로인데 보시면은 이제 x0은 그대로 y0이 되고 x1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아웃풋에서 이제 하나 증가해서 y2가 되기 때문에 딱히 연산 없이 라벨링만 바꿔준 모습이고 또 더해서 x의 두 번째 x2는 제곱돼서 y4가 되는 모습이고 x3은 y6, x4가 y8 이런 식으로 제곱 연산에 대해서는 라벨링만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x의 5는 제곱하면 x의 10승이 되는데 모듈러 다항식이 이루어져서 x 3승 더하기 1이 되는데 x의 5는 바로 y의 3으로 라벨링해서 이 x 3에 더한 효과를 내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x의 5는 더하기 1이 남았으니까 시낫을 통해서 이 y0로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 시낫 게이트 6개만으로 이러한 필드에 대한 스퀘어링 연산을 구성할 수 있고 뎁스도 되게 낮고 큐빗도 이제 인플레이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큐빗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양자제곱 연산은 저희가 딱히 건드릴 부분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최적화 타겟은 양자 곱셈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곱셈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크립션이 있는데 코딩 이론에서 이제 인크립션은 인코딩이랑 동일합니다. 인코딩은 이제 행렬과 벡터 곱으로 구성되는데 벡터는 이제 오류 벡터가 될 거고 오류 벡터가 플레인 텍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은 이제 코드에서 생성한 생성 행렬 또는 페리티 체크 행렬이 되는데 생성 행렬을 공개키로 쓰면은 맥앨리스 시스템이고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공개키로 쓰면은 니덜레이터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공개키 행렬과 이 오류 벡터를 곱한 값이 또 하나의 벡터가 생성될 텐데 걔는 이제 코딩 이론상에선 신드롬 값이라고 불리고 요 인크립션 관점에서는 이제 신드롬 값이 암호문이 됩니다. 그러면 행렬과 벡터 곱은 CC나신 토폴리게이트만 사용해서 행렬 벡터 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건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디크립션인데 코딩 이론에선 디코딩을 해당하고 신드롬 값에 대해서 오류 위치를 찾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디코딩을 위해서는 클래식 맥앨리스에서는 이러한 버캅 마세이라는 디코딩 알고리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크립션까지는 만약에 저희가 양자 브루트 포스를 수행해서 암호문을 만족시키는 벡터를 찾는다 했을 때 인크립션까지는 양자 회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디크립션을 쓴다는 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특정 신드롬 값을 복구한다는 건데 사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복구화에 대해서 필요성이 의아한 상황이고 더
더군다나 이제 양자 ISD, 요 분석 알고리즘인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서도 이러한 디코딩 연산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디코딩 알고리즘을 양자 회로로 구현해야 되냐는 필요성은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인데 그 TQC 모두 KM, 키 인캡슐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세션 키를 설립할 때 해시 함수를 통해서 동일 세션 키를 설립하게 되고 인캡슐, 디캡슐 모두에서 클래식 메갤리시의 경우 쉐이크 256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 해시 함수를 구현하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과제 목적인 코드 기반 암호의 안전성 분석에는 이 코드 기반 암호화나 복호화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 공격 알고리즘인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이란 현재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한 최적의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프렌지의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조금씩 변형하는 다양한 ISD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지만 보시다시피 큰 복잡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최신 ISD도 예전에 이제 키 크기가 작거나 이럴 때 파라미터가 작을 때 좀 보안을 훼손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를 공개키나 키 크기 이런 걸 키우게 되면 사실 최신 ISD들도 지금 코드 기반 암호에 대해서 보안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성능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공개키로 쓰면은 니덜레이터 시스템이고 클래식 메갤리스는 이름은 클래식 메갤리스인데 니덜레이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덜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ISD와 그 메갤리스 시스템에 대한 ISD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니덜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ISD를 살펴보면 이러한 웨이트 조건이 들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오류 수정 가능 개수인데 오류 수정 가능 개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오류 벡터 E가 있을 때 특정 웨이트를 가지는 벡터 E가 시크릿이 되는 거고 아래에 보이는 페리티 체크 행렬이 공개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 ISD 알고리즘은 뭐 개인키를 복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암호문, 즉 신드롬 값과 공개키, 페리티 체크 행렬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이 두 개만으로 그 원본 시크릿 벡터 2를 복구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ISD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공개키 다음 H에서 요 행개수만큼의 열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뭐 암호문 길이만큼 똑같이 암호문 길이만큼 열을 무작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8개의 컬럼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뭐 무작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의 컬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에서 선택한 컬럼에 따라서 이 행렬을 재구성합니다. 파란색 컬럼대로 행렬을 재구성하고 빨간색 컬럼대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재구성한 행렬에 대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재구성한 행렬에 대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재구성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이 생성됩니다. 만약 2번에서 이제 조건이 이제 재구성한 행렬이 인버티블 해야 된다는 조건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럼 어쨌든 인버티블 하면은 그 역행렬이 계산이 되고 이번 스텝에서 이제 역행렬을 계산해서 이 역행렬과 암호문을 곱합니다. 역행렬과 암호문을 곱했을 때 새로운 벡터가 생성되는데 그 벡터의 웨이트가 똑같이 2라면은 공격이 성공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보고 그러면은 이 ISD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단계 1입니다. 단계 1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오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랜덤하게 컬럼들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랜덤하게 선택했을 때 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하면 저희가 랜덤하게 선택했음에도 이 에러 오류 위치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행렬이 재구성한 게 인버티블하다면 공격이 성공하고, 반대로 파란색의 경우 랜덤하게 선택했을 때 여기서 오류 위치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란색의 경우 공격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리더레이터 시스템은 오류 위치를 포함을 해야지 공격이 성공하고, 반대로 메겔리스 시스템은 오류 위치를 피하면서 선택해야 공격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모르고 골랐는데 오류 위치를 포함한 조건을 선택했을 때 공격이 어떻게 성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서 핵심은 이 행렬을 재구성한다 했는데, 행렬을 재구성한 이 행렬이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셋에다가 이게 인버티블하다면 저희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인포메이션 셋의 행렬에 대한 인버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버스를 계산하고 이 암호문과 곱해서 웨이트를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만약에 인포메이션 셋의 가우시안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행렬을 알 수 있게 되고, 역행렬과 암호문을 곱하고 만약에 그 결과 벡터가 웨이트가 2라면은 공격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웨이트 2의 벡터는 오류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이라고 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에러 벡터 2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1인 게 아니라 저희가 선택한 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트가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 오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1로 바꿔주면은 똑같이 이제 웨이트 2에 에러 벡터 2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이 수행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퀀텀화를 시킬 건데, 퀀텀 ISD 분석에서 이렇게 분기점이 나뉜다고 보는데, 오버백 샌들리에어의 QISD 분석이 초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ISD가 전수조사의 성격을 띠고는 있는데, 사실 그루브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해도 인포메이션 세티 코딩의 복잡도를 원래만큼 이제 제곱근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자들이 말하는 게, 인포메이션 세티 코딩이 이제 분할 정복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첫 번째가 이제 추측, 요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하는 그 랜덤한 컬럼을 선택하는 인포메이션 셋 구성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가우시안인데, 이 가우시안 스텝이 사실 첫 번째 단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셋의 가우시안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글루버의 반복이 이 분할 정복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뜻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포메이션 첫 번째 단계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할 때 중첩으로 구성을 하고, 올바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그루버를 적용을 할 텐데, 보시면 가우시안이 이 행렬의 역행렬을 하는 이 가우시안에서 그루버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가우시안 논문, 퀀텀화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루버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그러면은 그루버 안에서 이 두 번째 스텝에서 또 그루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그루버의 반복이 이 분할 정복을 제대로 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은 클래시컬한 복잡도에서 원래 같은 경우 이 지수승이 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퀀텀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번스타인 논문이 1년 뒤에 발표가 됐는데, PQ 크립토에서 이제 그루버 vs 메겔리스라는 논문에서 QISD의 분석에 대한 이 다른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선 연구와 다르게 그룹 알고리즘은 똑같이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 적용돼도 원래 복잡도에서 제곱근으로 감소된 복잡도를 제공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가 이제 그룹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한 가속화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저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추측한다라는 말이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사실 그룹 알고리즘이 이걸 정확히 제곱근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설명이 사실 그 가우시안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없고, 어, 이거를 뭐 양자로 한다, 뭐 1, 2, 3을 양자로 한다 정도에 대한 설명 말로 그렇게 하는데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수식 좀 해서 계산 복잡도를 추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번스타인 논문을 시작으로 이 복잡도를 제곱근으로 감소시키는 QISD 논문이 소수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른 논문인데, 번스타인 논문에서는 제일 기초적인 프렌지의 그루버를 적용해서 원래 복잡도에서 제곱근만큼 줄였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다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에 그루버를 적용해서 복잡도를 제곱근만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논문 모두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자원을 추정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양자화에 계산 복잡도가 어느 정도 산정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 복잡도를 추정하는 이론적인 레벨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중첩 상태의 인풋입니다. 그럼 인풋이 뭐냐면 이 인포메이션 셋입니다. 무작위로 컬럼을 고르고 그거에 대한 무작위 인포메이션 셋을 중첩 상태로 저희는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개키 H에서 이 행개수만큼의 컬럼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경우의 수에 따른 중첩 상태의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첫 번째 스텝인 인풋이 준비가 됐으면 저희는 이제 재구성한 이 인포메이션 셋에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하면 당연히 양자배로 구현되어야 될 거고, 계산을 하면은 중첩 상태의 인포메이션 셋에 대한 그 인버스가 중첩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만 하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보면은, 이건 이제 인풋 단계입니다. 그 행개수만큼의 컬럼을 어떻게 무작위로 선택하냐 할 때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n비트 벡터인데 특정 웨이트를 가지는 n비트 벡터를 중첩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칭키 암호였으면 만약에 이게 키면 그냥 전부 다 n비트 키면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 통과시키면 되는데,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은 좀 다른 게 n비트 벡터에서 특정 웨이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n비트 벡터를 두고 저희가 만약에 웨이트가 2라는 경우라면 뭐 처음에 두 개의 x 게이트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플립스라는 컨트롤 큐빗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플립스 큐빗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50% 확률로 이 무게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도 이제 요게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되고 서로 뒤바뀔 확률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벡터 요 1인 게 위치가 여기에 25%, 25, 25, 25% 이렇게 하다마드 게이트랑 요 조건부 수압 게이트를 사용하면은 요 앞에서 설정한 웨이트가 동일한 확률로 분포되는 중첩 상태의 특정 웨이트의 n비트 벡터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플립스 큐빗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 고른 분포를 위해서 요 하다마드 게이트 하나당 그리고 요 컨트롤 수압 게이트 하나당 하나의 플립스 큐비트가 할당돼야 합니다. 하나처럼 보이지만 4개의 플립스 큐비트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n비트 벡터에서 특정 웨이트를 가지는 거를 저는 이제 앞에서
요 화살표 선택의 단계고 이걸 중첩 상태로 준비한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제 선택했으면은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할 건데 그 구성할 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BN을 통해서 생성한 n비트 벡터에다가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1이 특정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비트 벡터에서 웨이트 4인 벡터가 있을 때 요거를 퍼뮤테이션 행렬을 완성시킬 건데 첫 번째 컬럼에부터 검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이라면은 오른쪽에 행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C수압 게이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이게 1이니까 오른쪽으로 결과처럼 아래처럼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검사하고 두 번째 컬럼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검사했을 때 0이니까 아무 일 없고 두 번째를 했을 때 1이기 때문에 또 오른쪽을 쭉 내립니다. 아래쪽 0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다음이고 세 번째 컬럼을 검사하는데 1이니까 오른쪽을 쭉 아래로 내립니다.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되고 뭐 나머지 연산을 쭉 한다 해도 결국 이 행렬이 남아서 이러한 퍼뮤테이션 행렬이 준비가 됐고 저희는 이 행렬을 전치를 해서 세팅된 공개키 행렬에 곱합니다. 그럼 완성되는 게 앞에서 1111 이런 벡터가 생성됐다는 건 저희가 이 컬럼을 선택하는 거고 이 퍼뮤테이션 행렬을 그거에 따라 곱하게 되면 저희가 선택한 컬럼에 따른 인포메이션 셋이 생성됩니다. 여긴 지금 특정 지어서 설명하지만 사실 앞에서 이게 중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셋도 중첩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랑 보면은 필요한 게 이제 공개키가 세팅돼야 되고 요 사이퍼 텍스트도 세팅돼야 되고 퍼뮤테이션 행렬을 위한 공간도 이렇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퍼뮤테이션 행렬에서 맨 윗행이 이제 저희가 BN을 적용할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 IST 타겟 매트릭스는 이 퍼뮤테이션 행렬과 공개키 행렬을 곱해서 생성되는 이 인포메이션 셋을 위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셋이 여기에 들어가고 아래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쓸 큐빗이고 아래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마지막으로 생성한 벡터의 웨이트를 체크할 때 쓸 큐빗들입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암호문은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 공개키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인 거고 원래는 이제 그 BN을 활용해서 중첩 상태의 요 퍼뮤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큐비트 제한 때문에 여기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쓰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이러한 컬럼이 골라졌다고 가정을 하고 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인포메이션 셋이 중첩 상태인데 지금 특정 지어서 하면은 이러한 인포메이션 셋을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개키가 있고 원래는 그 중첩 상태여야 되는 요 제일 위 행이 사실 저희가 특정 지어진 상황이고 이렇게 특정 지어졌을 때 퍼뮤테이션 행렬이 그에 따라서 구성됩니다. 여기 generate HK를 하면은 이 퍼뮤테이션 행렬과 공개키를 곱해서 새로운 행렬을 생성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셋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인포메이션 셋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양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논문이 요거 하나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은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에 인풋 단계에서 그루버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안에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그루버를 또 쓰면 첫 번째 그루버를 반복할 때 내부 그루버가 반복되고 그럼 또 나와서 두 번째 그루버를 반복할 때 또 내부 그루버가 해서 이제 되게 그루버 안에서 그루버를 쓰면 되게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오버백 샌드리의 그 논문에서 말한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루버를 쓰는 게 아니라 산술 연산만으로 양자 게이트만으로 퀀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구현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 모듈로 적용을 하고 이제 클래시컬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확인을 해볼 텐데 이 부분은 발표 자리에 없어서 잠깐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인포메이션 셋에 대해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 여기 왼쪽에 인포메이션을 깔고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를 깝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왼쪽 요 인포메이션 셋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니까 1을 맨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로 요 행과 요 행 간의 수합이 이루어져서 행이 서로 바뀝니다. 그 모습이고 그러면은 1, 0, 0, 0, 0, 0으로 세팅됐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두 번째 컬럼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 컬럼도 보면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과 수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끝났으니까 세 번째 행을 봅니다. 세 번째 행을 보면은 세 번째 행을 봤는데 여긴 1로 세팅돼 있고 아래가 1이기 때문에 이 행을 이쪽 행에다가 더해줘서 1을 없애줍니다. 그 결과 0으로 바뀌고 오른쪽 행들도 바뀝니다. 그러면은 다음 컬럼을 검사하고 다음 컬럼은 1이 없으니까 이 1을 이쪽 행과 수합해서 바꿔준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1을 이제 나머지 1이 있는 행에다 더해줘서 0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을 쭉 하게 되면은 왼쪽에 삼각 아이덴티티 행렬이 구성됩니다. 이 삼각 행렬이 구성되냐 마냐에 따라서 그 행렬이 인버티블하다 하지 않다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삼각 행렬이 구성되면은 다음은 이제 반대 위쪽을 없애는 건데 여긴 다 1이기 때문에 이제 수합은 수행되지 않고 1이 있는 곳에만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다 0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되는 게 이렇게 왼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고 오른쪽에 원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던 게 새로운 행렬이 되고 이 새로운 행렬이 인포메이션 셋의 역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이 행렬과 암호문을 곱했을 때 생성되는 벡터가 웨이트가 2라면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가우시 엘리미네이션에서는 수합 후 엘리미네이션에서 삼각 아이덴티티 행렬을 구성하고 저희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무조건 엘리미네이션을 먼저 하고 수합 대신 로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하는데 원래는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인버스를 생성할 필요까지가 없습니다. 여기 이 생성을 안 해서 큐빗을 아낄 수가 있고 게이트도 아낄 수 있는데 보면은 인버스 매트릭스랑 암호문이 곱해지는데 이때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저희가 생성할 필요 없고 인버스 매트릭스를 만들 때 수행한 연산을 똑같이 암호문에다가 수행을 하면은 이 곱한 효과가 똑같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퀀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셋이 구성됐을 때 첫 번째 컬럼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컬럼은 템프 큐빗에 똑같이 복사하게 되고 원래 오른쪽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쌓고 시작하는데 그거 없이 암호문을 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번에 원래 엘리미네이션 하는데 엘리미네이션 할 게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수행돼도 이 상황이 그대로 끝나서 로테이션만 수행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템프 큐빗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템프 큐빗에 전부 다 X 게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럼 비트가 이렇게 전부 다 뒤집히게 되고 최상위 큐빗부터 검사를 하는데 얘가 1이면은 이 대상 컬럼을 위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로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가 모두 1이면 또 올리고 세 개가 모두 1이면 올리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6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최상위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모두 1이라면 로테이션을 수행하는데 0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1이 최상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대상 컬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인포메이션 셋에도 하고 암호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원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삼각 아이덴티티 행렬을 완성하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템프 큐빗이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템프 역할을 변경하게 되는데 요 첫 번째 컬럼에서 아래가 전부 다 0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템프 큐빗을 예로 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두 번째 컬럼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 컬럼부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로우는 검사 안 하고 두 번째 로우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아래에 0이었던 것에다가 템프 큐빗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을 템프 큐빗에 복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엘리미네이션이 필요 없어서 로테이션부터 설명드리면 똑같이 전부 다 X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1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속 컨트롤 수업을 해도 로테이션이 절대 안 일어나서 변경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아래가 다 0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템프 큐빗으로 쓴다 생각하고 다음 컬럼을 검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리미네이션이 발생하는데 이 템프 큐빗에 대상 컬럼을 복사를 해두고 템프가 1이고 그 해당 컬럼이 1이고 저희가 제거해야 될 부분이 1이라면은 그 아래 행들에 전부 다 1을 더하는 연산이 이렇게 CCCX로 구현됩니다. 얘는 0, 여기가 0이 복사된 게 0이라서 이 행에는 아무 연산이 안 될 거고 반대로 이 행을 보면은 이 템프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컬럼을 바꿔가면서 여기가 1인 경우에 이렇게 1이 여기 더해질 거고 얘는 당연히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1이고 1이니까 얘를 여기에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하는 부분이고 얘는 0이니까 수행 안 되고 여기 1이니까 1이 여기 더해질 거고 얘도 아무 문도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 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0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0이니까 수행 안 하고 여기 1이니까 또 이렇게 0으로 바뀌고 이렇게 엘리미네이션이 수행됩니다. 그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했으면은 똑같이 템프 큐빗을 다시 X 게이트를 전부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집힌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C 수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0이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또 완성되는 부분이고 다음 컬럼을 검사하고 아래 부분을 템프 큐빗으로 다시 사용하는 이렇게 이거 반복하면은 여기 결과값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템프 큐빗을 계속 훼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0으로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버릴 공간이라고 원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굳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연산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이 아이덴티티는 만들고 쓸 데가 없어서 여기는 훼손됐지만 똑같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왼쪽 아래를 했으면 오른쪽 위에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로테이션이 필요 없고 그 엘리미네이션만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그 템프 큐빗을 갈아치우면서 쓰기 때문에
태프 교식에는 이렇게 훼손돼서 왼쪽이 아이덴티티 행렬은 아니지만 똑같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에러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가 1이고 웨이트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체크 뒤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생성한 벡터가 그러니까 이 변경된 암호문이 웨이트가 2라면은 공격이 성공한 거고 그때 이제 그루버 오라클에서는 얘를 솔루션으로 판단합니다. 웨이트가 2라면 솔루션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선택한 컬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 오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세 번째 저희가 선택한 컬럼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1로 바꾸면 이제 원본 오류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은 여러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렌지의 ISD를 퀀텀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전수조사의 경우 n비트 벡터에다가 웨이트 2인 걸 다 찾는 경우인데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은 이제 행 개수만큼의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하고 웨이트가 이 W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선택한 컬럼에서 전부 다 오류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격이고 그래서 이게 P가 0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인포메이션 셋에서 모두 오류가 있고 반대로 다른 곳에는 오류가 없다. 이건 리브리케이트라서 이렇게 P라는 게 있는데 프렌즈는 이제 여기 P가 0으로 생각하면은 프렌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현은 프렌즈 IST를 퀀텀으로 옮긴 것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인포메이션 세피 코딩이 제일 효율적인 분석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그루버를 안 쓰면은 당연히 계산을 했을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요 공격 복잡도는 루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ISD 알고리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ISD 알고리즘들은 클래시컬한 거에서는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퀀텀으로 옮겼을 때 동일한 성능 개선을 보여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양자 자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번스타인 논문에서 나왔다시피 스턴의 인포메이션 세트 코딩이 프렌즈보다 더 성능이 좋지만 이제 양자로 갔을 때 더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퀀텀 버전으로 옮겼을 때 최적화된 ISD 알고리즘 구현이 중요한 거고 프렌즈의 경우 오히려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이 양자와의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구현할 때 필요한 뭐 큐비트 양자 게이트 뎁스를 저희는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퀀텀으로 옮겼을 때 양자 자원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PQC 특징들로 인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기반 암호, 특히 클래식 메갤리스의 명확한 단점이 키 사이즈가 매우 크다는 건데 매우 큰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 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공격에서도 매우 큰 메모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규모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을 수행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고 가장 작은 베겔리스 348864 요 파라미터에 대한 공격기 크기가 768 곱하기 3488 크기의 페리티 체크 행렬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QIST 경우에서 공격키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키 세팅도 당연히 양자로 세팅되어야 저희가 거기다가 QIST를 적용할 수 있어서 이 공격키 세팅은 무조건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곱한 결과가 사실 공격키 세팅에만 거의 260만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안 그래도 260만 큐비트가 그냥 세팅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뒤에서 수행되는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든지 웨이트 체크 또는 BN 그리고 뭐 퍼뮤테이션 행렬 그리고 뭐 인포메이션 셋 행렬 저장하는 그런 거에 추가 큐비트가 필요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공개티 곱하기 한 2배 정도의 큐비트가 필요하다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가장 작은 메갤리스만 해도 네, 뭐 500만이 넘는 큐비트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이 코드 기반 암호는 클래시컬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네, 내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이 아니라 뭐 새로운 공격 알고리즘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코드 기반 암호는 뭐 클래식하거나 퀀텀에서나 똑같이 현실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그젬플이 토이 버전인데 토이 버전의 코파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QIS를 해봤고 실제로 구성했을 때 네, 그 오류 위치를 가지는 신드롬 값까지 복구를 하는 걸 확인했고 그때 양자 자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이만큼 든다는 게 이거는 무조건적인 옵션이고 부가적으로 퀀텀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개수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84개의 큐비트가 총 수행되는데 토이 버전만 해도 384큐빗이 사용되고 뎁스도 매우 높습니다. 3219라는 뎁스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작은 CM 파라미터에도 자원 추정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리 자원 추정은 그 뭐 100만 큐빗도 지원하지만 이건 500만 이상의 큐비트라서 네, 실제 CM에는 자원 추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ISD가 있고 만약에 이 토이 버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루버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을 했을 때 공격 비용을 추정해 봤고 뭐 384큐빗 그리고 게이트는 이만큼 풀뎁스 이만큼 그래서 두 개를 곱한 비용을 코스트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큐크립톤을 사용한 이 양자 분석 알고리즘 구현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퀀텀 ISD에서 필요한 게 인풋 세팅인데 이 중첩 상태의 웨이트 t를 가지는 n비트 벡터가 그 인포메이션 셋 준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때 하다마드 게이트와 컨트롤드 수업 게이트가 필요한데 아래 보시면은 이 포문의 X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는 웨이트를 부과하는 모습이고 플립스 그 컨트롤 큐빗의 하다마드 게이트를 모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애트리 큐크립톤에서도 가능한데 아래에 왔을 때 이제 컨트롤 수압을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컨트롤 수압이 따로 명령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큐크립톤의 그 애트리의 컨트롤드 수압이나 멀티 컨트롤드 수압 어떻게 쓰냐고 여쭤봤을 때 그 이준석 박사님이 그 지금 안 된다고 그 기능은 없다고 아마 분해된 거를 직접 그 단일 양자 게이트로 이렇게 조합해서 구현해야 될 것으로 알려주셨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중첩 상태의 벡터가 구성됐을 때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컨트롤드 수압이 수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드 수압만 쓸 수 있으면 이 애트리 큐크립톤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폼은 앞에서 이제 BN으로 생성한 중첩 상태의 벡터에 따른 퍼뮤테이션 행렬을 생성하는 부분이고 제너레이트 HK는 이 생성한 퍼뮤테이션 행렬에 따라서 걔를 공개키랑 곱해서 저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할 인포메이션 셋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폴리 게이트만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퀀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인데 크게 로테이션 함수
그리고 이 어레인지 1을 최상위로 올리는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엘리미네이트 나머지 1들을 없애주는 엘리미네이션 수행하는 함수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컨트롤 필요 없이 수학 게이트만으로 사용되고, 요 어레인지 함수에서 여기서는 그냥 컨트롤드 수압이 아니라 멀티 컨트롤드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 멀티 컨트롤드 수압이 구현되면은 큐크립턴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엘리미네이션 경우에는 이 토폴리 게이트가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트 체크입니다. 웨이트 체크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최종으로 이렇게 암호문에다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똑같이 수행했을 때 생성되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웨이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체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큐빗 단위의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큐빗이라는 벡터의 웨이트를 체크하다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큐빗에 덧셈을 수행하면은 만약에 둘 다 1이면 이 결과값이 2가 나오고, 하나만 1이면 1, 둘 다 0이면 0이 나와서 1큐빗끼리 더했을 때 그 웨이트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2큐빗 검사했으면 다음 2큐빗에 해서 똑같이 웨이트를 검사합니다. 그럼 그 웨이트가 나왔을 때 그 웨이트끼리 또 더하면은 최종 4큐빗에 대한 웨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큐빗 단위의 덧셈을 쌓으면서 최종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큐비트 벡터의 웨이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덧셈할 때 양자 덧셈기가 필요한데, 아래 코드는 8비트의 벡터의 해밍 웨이트, 웨이트를 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덧셈기에 리플 캐리 애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덧셈기를 쓰면은 좀 더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 논문 2010년에 양자 덧셈기 논문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애더는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크입니다. 바이크는 파이널리스트는 아니고 얼터네이트 후보군인데, 클래식 메갤리스는 이름처럼 옛날부터 사용되는 이 고파 코드를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코드 기반 암호의 성격을 따른다 하면은, 바이크는 고파 코드가 아닌 요 QCMD PC, QC하고 MDPC인데 오타 났습니다. QCMDPC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쿼시 사이클릭 모더레이트 덴시티 페리티 체크 코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생성한 코드가 요 순환 이동에 닫혀 있다, 쿼시 사이클릭이다라는 게, 보시면은 첫 번째 행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두 번째 행이 얘를 한 칸씩 쉬프트한 게 이렇게 두 번째 행에 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두 번째 행을 한 번 또 시프트한 게 여기 쌓여서 이렇게 하나씩 밀린 로테이션 된 행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결과 각 열의 가중치가 선택되어 똑같은 밀도를 갖도록 하는 이 모더레이트 덴시티 페리티 체크인데, 그 결과 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열과 이 열과 이 열과 이 열과 모두 다 동일한 요소로 구성돼서 가중치가 똑같게 됩니다. 이러한 페리티 체크 코드를 사용하는 게 바이크고, 이 경우에 요 하나의 행으로 모든 행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키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바이크에 대한 키 암호문 크기를 비교한 거고, 살필 거는 얘는 단위가 비트이고, 오른쪽은 클래식 메갤리스인데 훨씬 크기가 크고 심지어 단위 또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공개키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조금 앞 문서를 살펴봤는데 바이너리 필드를 쓰긴 하는데, 퀴성성에서 사이클릭 폴리노미얼 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폴리노미얼 링 연산에서 보니까 뭐 곱셈 여러 개 하고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 것 같던데, 결국 보면은 그럼 거기서도 이 폴리노미얼 곱셈이 기본이면서 필수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 저희가 클래식 메겔리스 타겟으로 했던 그 곱셈을 퀀텀상에서 적용하면은 똑같이 효과적일 것이고, 당연히 이 카라추바 알고리즘이 퀀텀에서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구현한 카라추바 곱셈이 똑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크에서 그 바이크 레퍼런스 코드 중에 이 에디셔널 임플리멘테이션 보면은 곱셈에서 카라추바를 써서 효율적으로 구현한 부분이 있고, 실제 바이크 구현 논문에서 하드웨어 구현 논문인데, 하드웨어 구현과 양자 컴퓨터 구현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구현에서도 이 카라추바를 사용해서 그 연산을 가속화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필드 카라추바 곱셈입니다. 이번에 위사에 제출한 양자 곱셈이고, 네, 그래서 설명드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곱셈이 이제 PQC 구현에서 가장 핵심이고 최적화 타겟입니다. 그리고 PQC 구현뿐만 아니라 이 양자 곱셈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은 그 ECC 그 이산재수 문제 푸는 그 쇼 알고리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CM이랑 바이크뿐만 아니라 요 바이너리 커브에 쇼 알고리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 타겟 연산이 요 바이너리 필드 곱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논문이 토폴리 뎁스랑 T뎁스 최적화된 양자 곱셈 구현이고, 여기서 이제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토폴리 뎁스가 1로 최적화된 양자 곱셈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구조가 오버뷰인데, 결국 이런 f 곱하기 g의 일반적인 곱셈이 있다 했을 때 카라추바를 재기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1비트 곱셈까지의 단위로 쭉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생기는 이 종속성들을 잘 제거하게 되면은 제일 아랫단에서 수행되는 곱셈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리게이트 수를 제일 줄일 수 있고, 거기서 더불어서 토폴리뎁스 1의 양자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화가 핵심이고, 그래서 이전 양자 곱셈 연구들은 보면은 토폴리게이트를 수를 줄이는 거랑 큐비트 수를 줄이는 거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좀 간과한 거는 이제 그때의 뎁스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면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곱셈 논문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일반적인 스퀘브 곱셈입니다. 이거는 곱셈 논문은 아니었고 어떤 양자 연산 논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챕터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곱셈을 기반으로 하고, 특징은 이제 하위 비트 곱셈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모듈러 리덕션이 발생하는 상위 곱부터 계산해서 그 곱셈 결과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아래의 큐빗, 결과 큐빗에 넣는 방식으로 최소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최소 큐비트는 뭐냐면 f 곱하기 g는 h라 했을 때 f의 n 큐빗, g의 n 큐빗, 그리고 결과값인 h에도 n 큐빗을 쓰는 3n 큐빗을 쓰는 게 최소 큐비트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스퀘브 곱셈이기 때문에 n제곱의 토폴리게이트가 사용되고 뎁스도 제일 높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카라추바 곱셈 1인데 키플레이의 카라추바 곱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라추바 곱셈을 적용하는데 끝까지 재기적으로 적용해서 최소 토폴리게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인자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 큐비트들이 사용되는데, 그래도 토폴리게이트 수를 n제곱에서 이 끝까지 적용한 n의 로그 2의 3승계의 토폴리게이트를 쓰기 때문에 뎁스도 줄고 토폴리게이트도 줄었습니다. 근데 큐비트는 추가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단호
오프의 카라추바 곱셈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키플레이의 논문을 개선합니다. 똑같이 카라추바 곱셈을 끝까지 적용해서 최소의 토폴리 게이트를 쓰는데 여기서는 추가 큐비트가 적용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LUP 디컴포지션 그거를 써서 카라추바 곱셈을 적용했는데도 F의 n, G의 n, 그리고 H의 n, 3n의 최소 큐비트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쿨북과의 똑같은 큐비트를 쓰는데 토폴리 게이트는 최소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뎁스를 언급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는데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결과값이 n 큐빗에다가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스페이스에서의 곱셈 연산으로서 당연히 이 쿼라추바 곱셈 1보다 뎁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 말 그대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래서 양자 곱셈을 보면은 이 최종 뎁스가 모듈러 리덕션은 거의 뎁스가 많이 차지하진 않고 이 곱들을 생성하는 토폴리 게이트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토폴리 게이트는 1 토폴리 뎁스가 풀 뎁스로 한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토폴리 뎁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모듈러 리덕션이나 뭐 카라추바를 했을 때 추가적인 덧셈 연산들이 그 뎁스를 크게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곱셈은 큐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토폴리 뎁스를 1로 줄이기 때문에 풀뎁스도 제일 적은 풀뎁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성능을 계산할 때 요 토폴리 뎁스 곱하기 큐비트 수라는 지표를 썼을 때 이 제한하는 곱셈이 최고 성능을 제공합니다. 아래 보시면 큐빗을 많이 쓰긴 하지만 토폴리 뎁스가 1이라서 곱했을 때 이 정도의 트레이드 오프 성능이 나오고 스쿨북에서 가장 안 좋고 카라추바 1에서 두 번째로 안 좋고 이 카라추바 2는 큐빗을 줄이긴 했는데 이 토폴리 뎁스가 분명히 높을 거라서 사실 이 카라추바 1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구체적인 그걸 안 해놔서 이거는 계산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그 AS 필드에 대한 구현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자원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82큐빗이 사용되는데 이 카라추바 1에서 쓰인 43큐빗에서 81 빼기 43큐빗 그러니까 저희의 81에서 43큐빗을 뺀 큐빗들 그러니까 38큐빗들이 이 곱셈 후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곱셈을 2번 수행한다 했을 때 2번 다 81, 81이 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선 81이 쓰이고 이 37큐빗이 다음 곱셈에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곱셈에서는 이제 카라추바 1같이 43큐빗만 사용해서 곱셈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AS 양자회로 고속화입니다. 이번에 FS에 제출했다가 리젝된 구현인데 컨트리뷰션은 이제 유로크립트 20의 AS와 아시아크립트 20의 AS 양자회로 개선이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유로크립트 20의 AS 양자회로부터 보면은 이때까지 나온 양자회로 구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큐비트를 좀 쓰긴 하는데 뎁스가 매우 적은데 그 정도 큐비트는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본 결과 사실 잘못된 AS 양자회로 구현이고 여기서 추정하는 자원이 옳지도 않고 심지어 큐샵의 자원 추정 이슈 때문에 로어 바운드의 뎁스와 큐비트 수가 이 논문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게재된 후에 기터브에는 이제 큐샵의 자원 추정 이슈로 인해 그 로어 바운드 추정치가 보고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FSE에서는 이 유로크립트에 대한 수정 자원을 저희가 적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리뷰어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유로크립트 AS를 구현을 수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양자 자원까지 추가하는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 대상이 아시아 크립트 AS 양자 회로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AS 양자 회로 구현 중에 최소 큐비트만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인버스 S박스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버스 S박스 구현을 함으로써 이 개선된 지그재그 아키텍처를 제시했습니다. 원래 이제 지그재그 아키텍처가 이런 방식이었다 하면은 임프로브드 지그재그에서는 이 큐빗 라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큐빗을 줄일 수 있고 이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라운드 연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수행해서 큐빗을 초기화하고 다음 라운드를 쓰는 건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두 줄만을 활용해서 라운드를 하고 초기화하고 라운드하고 초기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큐빗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의 회로 구조보다 아래 인프루브드 지그재그가 큐빗은 줄일 수 있는데 그 인버스 연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회로 뎁스가 늘어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 줄어든 큐비트에서 양자 게이트들을 연산을 하면 서로 간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뎁스가 증가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시아 크립트 20의 AS 양자 회로 논문에서 보면은 지금 그 연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리고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스텝인 니스큐 시대에서 이 TDEPS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오류 수정 코드를 좀 보면서 봤는데 오류 수정 코드에 대한 자원이 이 TDEPS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보니까 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큐비트 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드오프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토폴리 뎁스 곱하기 큐비트의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트레이드오프 성능이 이 아시아 크립트 거가 제일 아래 건데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원래 유로크립트 AS를 여기 넣으면은 이 사람들 거보다 더 좋은데 사실 요 구현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 추정 이슈를 언급하고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AS 양자 회로 구현은 토폴리랩스와 큐비트를 최적화하기 위한 AS 양자 회로 구현입니다. 그래서 뎁스를 줄이기 위해서 서바이츠 그리고 믹스 컬럼 그리고 키 스케줄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병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이프라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적인 게 파이프라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로 설계에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랑 지그재그 아키텍처랑 차이가 지그재그 아키텍처는 라운드에 대한 리버스 연산을 수행하는데 파이프라인은 새로운 큐빗에 계속 연산을 넣었기 때문에 큐빗은 늘어나지만 뎁스가 줍니다. 근데 앞에서 지그재그처럼 큐비트를 절약한다고 라운드 전체에 대한 리버스 수행하는 게 좀 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아키텍처가 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서바이츠 안에서는 S박스들이 모두 병렬로 동작하긴 하는데 서바이츠 안에서 그 안실라 큐빗들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안실라 큐빗도 저희가 계속 할당하면서 이 서바이츠에 대한 리버스 연산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는 또 그 뎁스를 줄이자고 그 많은 안실라 큐빗을 매 라운드 할당하는 건 또 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서바이츠에서는 서바이츠 단위의 리버스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아래 정리된 게 큐비트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바이츠에 대한 리버스 연산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버전을 보시면
섭바이츠를 하고 이 라운드 1에서 뭐 시프트로 믹스 컬럼 애드 라운드 키가 수행되는데 그때 섭바이츠에 대한 리버스 연산이 수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실라 큐빗이 여기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섭바이츠를 수행할 수 있고 이게 끝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레귤러 버전은 이제 AS 양자 회로에 대한 준수한 병렬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으로 쉘로우 버전을 구현했는데 이 쉘로우 버전은 이제 AS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이 최적으로 병렬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뎁스를 가지는데 일반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큐비트를 좀 더 써서 그 개선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라운드 1 나머지 믹스 컬럼이랑 이런 걸 할 때 섭바이츠에 대한 리버스를 수행하는데 이 섭바이츠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섭바이츠의 리버스 연산이 이 R1보다 더 뎁스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한 라운드에 대한 뎁스가 섭바이츠와 섭바이츠의 리버스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쉘로우 버전에서는 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사용하는 안실라 큐빗과 2라운드에서 사용하는 안실라 큐빗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실라 큐빗 세트를 하나 더 쓰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섭바이츠를 하고 바로 섭바이츠에 대한 리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믹스 컬럼과 뭐 시프트로 애드라운드 키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할 때 다음 라운드에서 새로운 안실라 큐빗을 씁니다. 그때 섭바이츠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썼던 첫 번째 라운드에 그 섭바이츠의 리버스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섭바이츠를 할 때 첫 번째 라운드에 리버스 연산이 수행돼서 섭바이츠 한 번 하는 뎁스가 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쓰는 안실라 큐빗과 여기서 안실라 큐빗이 다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섭바이츠를 리버스를 해서 이거에 대한 안실라 큐빗이 초기화됐으니까 이 라운드 2를 하고 이제 라운드 3 섭바이츠에서는 여기서 초기화한 안실라 큐빗을 여기서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썼던 안실라 큐빗은 이제 또 반대로 이번에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각 라운드가 섭바이츠랑 섭바이츠의 리버스로 카운팅 되는 게 아니라 섭바이츠랑 정확히 이제 믹스 컬럼, 뭐 시프트로랑 애드라운드 키는 자원이 거의 없으니까 빼면은 뭐 섭바이츠와 믹스 컬럼 더한 것만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T 토폴리뎁스 곱하기 큐비트를 이 셜로우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에 최근에 공개된 그 e프린트 AS 양자회로 구현 논문에서 S박스가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개선된 X박스를 차용을 했고 차용을 하면은 이제 저희 거의 성능이 그쪽 거의 성능을 그 저희 거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쉘로우 버전에서.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유로크리트의 AS 양자회로 구현을 수정하고 그 올바른 양자 저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그 사용된 큐빅 배치에 대해서 어떤 뎁스가 진짜 뎁스인지를 추정하고 얼마만큼 로우 바운드로 추정됐는지 그 뎁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거기서 미스한 부분인데 섭바이츠랑 믹스 컬럼에서 이 특징이 뭐냐면 안실라 큐빗을 사용한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불가능한 병렬화가 수행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략한 게 또 있는데 안실라 큐빗을 썼으면은 다음 사용에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선 이걸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왜 발생했냐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큐샵에서 원래 시산 명령어인 유진 커맨드를 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커맨드를 검색해 보니까 휘발성 명령어라서 유징을 사용해서 할당한 큐비트가 이렇게 메모리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할당되었다가 그 함수가 끝나면은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징으로 계속 안실라 큐빗을 할당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병렬성이 수행되고 있고, 유징으로 또 큐빗을 할당하니까 새로운 큐빗에 새로운 클린 상태의 안실라 큐빗들이 할당되니까 이 초기화 작업도 생략돼 있습니다. 그럼 이 계속 할당되는 큐비트들도 당연히 큐비트 수로 카운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은 큐비트에서 적은 뎁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서 모듈별로 추정한 새로운 자원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큐빗을 썼을 때 다음과 같은 토폴리 뎁스 그리고 풀 뎁스가 나오고, 서바이츠, 키스케줄, 믹스 컬럼을 수정했고, 한 라운드에 수행 필요한 양자 자원들도 수정해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로크립트에서 AS 오라클 비용이 보고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AS 양자회로 비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 비용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용과 저희가 이번에 수정해서 추정한 AS 양자회로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테이블이 왼쪽이 이제 유로크립트 논문에 보고된 오라클 비용인데, 오라클이기 때문에 요 큐비수만 빼고 나머지 다 절반한 게 이제 AS 양자회로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재추정한 AS 양자회로 구현의 그 자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큐비스를 유지를 했을 때 풀뎁스를 추정하면은 뭐 여기서 절반으로 나누면 만약에 AS 128의 경우 1400 정도의 풀뎁스가 거기서 보고됐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용한 큐빗으로는 1400의 뎁스가 나올 수 없고 33,000 정도의 큰 뎁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폴리 뎁스도 당연히 늘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AS 양자회로 구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로 아시아 크립트 논문 걸 보면은 토폴리 뎁스와 큐빗을 곱한 요 트레이드 오프 성능이 100만 정도고, 저희 거는 이제 쉘로우 버전에서 가장 낮은 걸 제공해서 25만 4천을 제공합니다. 풀뎁스는 978이고 대신 큐빗 수가 6,300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HS가 이번에 e프린트에 올라온 최신 논문인데, 여기서 메인은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크립트 논문 개선입니다. 유로 크립트 거를 뭐 어떻게 수정을 하긴 했는데 좀 약간 추정치? 약간 그런 식으로 수정한 거라서 맞지 않고, 그리고 메인 컨트리뷰션이 아무래도 요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트레이드 오프 성능을 많이 줄였는데, 보시면은 토폴리 뎁스 820에 큐비트 492일 때 요 40만이라는 트레이드 오프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쉘로우 버전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아래는 이제 그 유로크립트 AS를 수정해서 추정한 비용입니다. 당연히 큐비스는 그대로인데 풀뎁스가 엄청 늘었고 트레이드 오프 성능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 P, 그 e프린트 버전에서 P가 두 개가 있는데, P에 따라서 큐비스와 그 토폴리 뎁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생깁니다. 자세한 거는 논문에 설명되어 있고, P가 크면은 큐비스는 많고 토폴리 뎁스는 오히려 줄어들고, P가 적으면 최소 큐비스를 제공하고 토폴리 뎁스는 대신 늘어납니다. 그리고 AS128에 대한 구현만 제공해서 192에 대한 비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AS 구현을 보면은 다른 구현도 마찬가지지만 큐비트 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뎁스 최적화를 고려한 양자 구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리스트의 그 포스트 퀀텀 보안 요구사항 문서에 보면은 AS에 대한 상대적인 양자 공격 비용이 이제 포스트 퀀텀 보안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쓰는 기준은 지금 16년도에 AS 최초 양자 회로인 그라셀의 추정 비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이걸 보면은 비용이 되게 높은데, 사실 첫 번째 구현이니만큼 요 공격 비용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문서에서도 뒤를 조금 보면은 지금 추정한 비용은 사실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이후에 이러한 AS 공격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표되면은 문서에 지금 측정된 비용이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트에서 공격 비용을 추정할 때는 큐비트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이제 그루브 알고리즘의 회로 반복으로 인한 극심한 뎁스입니다. 회로를 반복해도 큐비트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뎁스랑 양자 게이트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큐비트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 비용은 양자 게이트 수 곱하기 뎁스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현한 AS 양자 회로를 기반으로 그룹 공격 비용을 추정했고, 오른쪽에 리스트 시큐리티가 현재 AS 128, 192, 256에 대한 공격 비용이고, 왼쪽이 이번에 저희가 구현한 버전에 대한 공격 비용입니다. 이제 본 구현이 가장 낮은 AS 양자 공격 복잡도를 달성하고 있고, 현재 2의 170승, AS128 기준으로 2의 170승인데, 128비트 키를 사용하는 암호 중에 양자 구현했을 때 이 2의 170승을 넘거나 비슷하게 공격 복잡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달성하기 힘든 수치고, 만약에 이러한 공격 비용이 기준이 되면은 이제 문서에 나와 있듯이 그 AES에 대한 상대적인 공격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퀀텀 알고리즘 제출할 때 이 양자호 보안을 더 쉽게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산 블로어 감옥 구현입니다. 예전에 리아 하이트 참여 대상으로 양자 회로 뎁스를 최적화했었는데, 크게 개선한 거는 이제 양자 덧셈을 병렬로 배치한 거고 양자 덧셈기를 바꾼 거입니다. 그 결과 뎁스가 약 한 70 몇 퍼센트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리아 양자 회로에서는 이제 키 스케줄 부분에서 덧셈이 병렬로 수행되는 걸로 바뀌었고, 하이트에서는 키 스케줄에서도 병렬로 덧셈 수행되고 라운드 함수에서도 병렬로 수행돼서 하이트에서 가장 많은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참은 양자 회로 그림이 없어서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산 블록 암호대에서 양자호 보안 레벨을 평가하면은 16년도 그라셀 AS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각 키에 맞는 그 양자 보안 레벨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이 바뀌어서 이 상대적인 공격 비용이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이제 하이트 리아 참이 AS보다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AS가 좀 최적화돼서 구현된 것도 있고, 이 ARX 구조다 보니까 덧셈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비교하면은 오히려 리아 하이트 참은 키 크기에 따른 적정 양자호 보안 레벨을 제공하게 되고, 리스트에서도 레벨 1만 달성해도 충분히 양자호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 뭐 리아 128이어도 키 크기를 굳이 안 늘려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트 PQC 공모전 라운드 3에 따른 부분 축소입니다. 코드 기반 암호 중에 파이널리스트는 클래식 메갤리스만 남았고, 클래식 메갤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40년 역사의 코파 코드를 사용하는 유일한 코드 기반 암호 파이널리스트입니다. 40년 넘게 다양한 공격들이 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키 크기나 파라미터를 키우는 단계는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QC 중에서도
암호 안전성이 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이널리스트에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의 가장 큰 단점이고 유일한 게 공개키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인데, 클래식 메갤리스의 경우 공개키가 너무 커서 IoT와 같은 인베디드 장비에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근데 예전에 구현 논문 리뷰를 했을 때 그 논문인데, 인베디드 환경을 위한 클래식 메갤리스 구현 방법도 존재합니다. 해당 논문에선 이제 암코텍스 M4 상에서 클래식 메갤리스를 구현하고 인캡슐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크게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기존 개인키에서 확장된 개인키를 사용해서 공개키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성하고 인캡슐레이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필요한 키 크기를 기존 키 크기에서 약 70%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카르디스라는 컨퍼런스에 발표되었고, 네, 설명을 살짝 하면은 기존 클래식 메갤리스의 키 페어를 보면은 고파 코드에서 생성한 프라이빗 키를 기반으로 이 페리티 체크 행렬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페리티 체크 행렬 H 프라임이라는 게 생기고 매우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H 프라임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이 이제 새로운 행렬이 구성되고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행렬이 구성됨으로써 이 오른쪽은 항상 아이덴티티 행렬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왼쪽 H만을 공개키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딩 과정에선 H를 꺼내오고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붙여서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키를 줄이는 기법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아래 보시면 바이트 단위인데 메갤리스 348864에서 퍼블릭 키가 이만큼의 바이트를 쓰이는 걸로 매우 큰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한 번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클래식 메갤리스 키 페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존에도 개인 키에서 하나씩 공개키 이렇게 열별로 생성하면 되지 않냐 싶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완성된 페리티 체크 행렬 H 프라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했을 때 이 왼쪽 행렬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행렬에 가우시안을 적용하는 기존 키페어로는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 프라이빗 키에 추가 행렬 S를 추가한 익스텐디드 프라이빗 키를 씀으로써 이 가우시안 결과 H의 행렬을 한 컬럼씩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 컬럼씩 퍼블릭 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니까, 만약에 시크릿 벡터 1을 암호화한다 했을 때 이 한 컬럼 생성하고 요 한 비트 곱한 컬럼을 이렇게 생성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컬럼 생성하고 그 다음 비트 곱한 거를 앞한 거에 더하고 이렇게 쌓아가면서 동일하게 사이퍼 텍스트 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의 공개키 플러스 개인키를 한 수치에서 자신들의 이제 익스텐디드 프라이빗 키를 비교했을 때 약 70%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별로 이만큼의 수치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공개키를 생성할 때 이 메모리 풋프린트라는 거에서 약 76%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러한 거대한 행렬에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하는 연산이 있었는데, 이제 가우시안 대신 이 추가 행렬 S를 생성하는 연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는 풋프린트에서 이 S를 생성하는 풋프린트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 행렬 S가 상세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때 구현 논문에 잠깐 보면은
네, S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클래식 메갤리스에서 가우시안 하기 전에 생성한 그 라지 사이즈의 페리티 체크 행렬 H가 있을 때 S의 인버스 1이 그 왼쪽 행렬입니다. n-k 곱하기 n-k가 이 S의 인버스 행렬이고, 그러면은 이제 제시하는 방법에서는 가우시안 수행하기 전에 왼쪽 요만큼만 생성하고 이 S 인버스 1에서 요거의 인버스를 구한 게 S가 됩니다. 이렇게 그 S를 확장된 개인키로 쓰는 거고,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원래는 이제 H 프라임에서 가우시안을 했을 때 H가 생성되는 건데, 이 확장된 S 행렬이 있으면 이제 개인키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이 H 프라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의 전에 행렬을 한 컬럼씩 생성하고 S랑 곱한 값을 그 S를 곱한 값이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수행한 결과 행렬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S와 개인키만 있으면은 이 원래 공개키 H를 한 컬럼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H 프라임을 완성하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불가능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쓰면은 이제 S와 개인키만으로 한 컬럼씩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S가 그렇고, 네, 그래서 클래식 메갤리스 말고 이제 얼터네이트 후보군인 바이크와 HQC를 보면은 얘는 이제 고파 코드가 아닌 새로운 효율적인 QC NDPC 코드를 사용하는 코드 기반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이크뿐만 아니라 HQC도 마찬가지인데 격자 기반 암호 대비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습니다. 그리고 HQC는 심지어 바이크보다 성능이 더 안 좋습니다. 큰 크기의 공개키와 암호문을 사용하는데 바이크와 HQC 모두 이 QC MDPC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디코딩 실패에 대한 확률이 존재합니다. 클래식 메갤리스는 고파 코드를 쓰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크와 HQC 모두 이 암호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터네이트가 된 이유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디코딩 실패 확률, 높은 DFR로 인해서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특정 메시지를 넣고 그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과정에서 비밀 정보가 노출되는 그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특히 이 부채널 분석이나 뭐 리액션 어택 등에 대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크에 대해서는 매우 최근에도 2020년도에 이러한 DFR에서 그 위크키를 사용할 때 이러한 높은 DFR로 인해서 IND-CCA 보안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라는 결과의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HQC는 이제 바이큐보다는 보안 증명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HQC 또한 다른 격자 기반 암호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QC 또한 얼터네이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클래식 메갤리스는 암호 안전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여전히 안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컬이나 이번에 퀀텀을 확인해 본 결과 퀀텀도 사실 이론적으로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해도 실행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클래시컬 퀀텀 모두 위협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이크와 HQC의 경우 앞에서 그 높은 DFR 때문에 스태틱 키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일 키를 사용할 때 이제 많은 수의 메시지를 넣고 그거에 대한 실패를 관찰하는 공격자가 비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태틱 키가 아닌 키를 계속 바꾸는 임시 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큐와 HQC가 높은 보안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코더 성능이 증가해서 이 DFR이 무시 가능할 정도로 매우 낮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이크나 HQC 모두 뭐 보안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성능도 오히려 격자 기반 암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격자 기반 암호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